오늘의 플러스, K뷰티의 성장 앞에 놓인 질문, 그 답을 알아봅니다. 증권가 최고의 화장품 산업 전문가이신 박종대 메리츠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실적에 비해서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살펴봤을 때만 하더라도 분명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세계 정복은 시간 문제다라고 해서 당연히 실적도 올라가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갈 것 같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항상 주가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와 네. 그리고 이제 현상, 거기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형성이 되는데 2분기 기대치에 대비해서는 물론 굉장히 좋은 실적이었지만 네. 2분기 기대치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쳤다. 이제 그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은 뭐 굉장히 좋았어요. 네. 뭐 실리폰트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40% 이상 증가를 했으니까 예. 이익도 많이 증가하고, 그런데 시장의 눈높이는 그보다 더 높았던 거죠. 이게 주가가 오르게 되면 이제 PER이 올라가잖아요. 상승을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ER이 10배일 때는 매출 증가 45%가 굉장히 좋아 보이죠. 예. 근데 PER이 예를 들어서 20배가 됐다. 예. 그러면 45% 성장이면 뭔가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죠.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수급에 좀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실제 세부적인 수출 실적들을 보면요, 작년과 비슷한 경우도 있었지만 오히려 감소한 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K뷰티가 잠식해가고 진입할 수 있는 그 시장은 이미 다 먹어서 한계 상황이 온 거 아닌가, 성장 여력이 있을까, 이런 우려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성장률은 둔화된 게 맞죠. 작년 예.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20% 이상 수출이 증가를 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2, 13%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베이스가 높은 상황에서 좀 증가율이 둔화된 거는 맞죠. 감소한 거는 올해 1월 달이 아마 감소를 했을 텐데 네. 그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설 또 기간차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거고, 가장 좀 숫자가 안 좋았던 거는 사실은 8월 달이었죠. 네. 8월 숫자가 한 3%밖에 성장을 하지 못했으니까 더구나 미국 쪽은 역신장을 하고요. 네. 그래서 관세 문제가 좀 표면화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좀 나오면서 네. 주가의 하락을 더 영향을 미쳤죠. 네. 예. 말씀 주신 김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경기와 관련된 또 수출 실적과 관련돼서 우리가 해석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관세 부과가 화장품 또 미국 쪽의 시장, 큰 시장이니까요, 그쪽에도 부담이 될 테니 이미 어떤 업체는 선발주해서 관세 부과되기 전에 쌀 때 사가지고 이미 다 발주 끝나서 성장성이 둔화되거나 앞으로는 더 약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전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미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포션은 이미 다 한계가 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성장세가 주춤한 것들이 또 맞물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요즘 미국도 경기가 좀 불안불안한 요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장품이라는 약간 필수지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조금 구매가 이제 주춤해지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은 뭘로 보세요? 지금 교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서 아주 그냥 콕콕 시장에서 궁금한 것들만 딱 짚고 계신데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선 수출이 일어난 것들은 맞죠. 특히 그 미국의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한국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라는 게 수입업자가 내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업체는 자기들이 수입하는 거잖아요. 한국 법인에서 미국 법인으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7월 달에 또는 6월 달에 미리 좀 수출을 부산항에서 수출을 한 경우들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출 물량이 좀 줄었다,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개별 업체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네.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관세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위축된 것은 일단 화장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격에 전가되지를 않았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그 관세를 수입업자가 내기만 하고 있고 이제 PPI에는 적용이 됐는데 예. 아직 CPI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가에나 전가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소비가 위축이 돼서 화장품 소비가 안 좋았다. 요거는 말이 되지만 관세 때문에 화장품 소비가 안 좋았다. 요거는 아직 성립되지가 않는 단계입니다. 요건 네. 이제 앞으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대부분 그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 업체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인 관세 영향이 자기들의 판가나 또는 마진에 미치는 영향이 한 3% 정도라고 해요. 예. 3% 정도. 그러니까는 그 정도는 이제 화장품이 마진이 되게 좋은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그냥 내가 흡수할란다. 굳이 판가에 그렇게 정가를 시키지 않을란다. 예. 물량만 많으면 충분히 영업 레버리지 수익성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판가를 올리면서 뭔가 불확실성을 가져가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제 경기가 소비 경기가 안 좋으면 네. 필수 소비재가 아니다 보니까 화장품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네. 이제 그 말씀도 맞기는 한데, 근데 이제 색조 화장품이 아니고 예. 지금 미국에서 그 한국 화장품은 주로 기초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예. 근데 기초는 한번 하면은 안 하기는 힘들죠. 예, 특히 이제 뭐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 가운데 하나가 이제 뭐 패드인데. 예. 패드 이렇게 잠자기 전에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씩 이렇게 피부에 붙이고 나서 뭔가 피부를 진정시키고 예, 예. 뭐 이러면서 보습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거를 안 한다? 가격도 뭐 사실 $10에서 $20 사이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그것마저 그 내치기에는 너무 자기가 우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항상 이제 기업가들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기회를 엿보잖아요. 그렇죠. 그 기회라고 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향 구매를 할 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네. K-뷰티가 제일 싸다라는 거죠. 예. K-뷰티가 $10에서 $20 사이 레인지에 이제 가장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이상은 이제 글로벌 브랜드고 그 이하는 이제 중국 브랜드거든요. 예. 중국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중국 제품은 진짜 관세 영향 때문에 많이 좀 위축이 된 것 같아요. 판매 자체가. 예. 그래서 뭐 들리는 말로는 미국 테무에 화장품이 사라졌다. 뭐 이런 말이 들릴 정도로. 예.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가처분 소득이 하락을 해서 하향 구매를 한다고 할 때 한국 제품이 K-뷰티가 가장 마지막 하단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하나는 요 초저가 네. 중국이 하던 초저가를 우리가 한번 해볼까? 라는 그 고민도 있어요. 그 시장까지도. 예, 왜냐하면 기존의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됐는데 예. 지금은 이제 물량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ODM 업체들한테 브랜드 업체가 발주를 할 때 음. 처음부터 이렇게 싸게 해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만 예. 이미 한 100만 개, 200만 개 주고 있는 상태에서는 요거 조금만 더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추가적인 마진을 한번 우리 가져가 보자. 이런 식으로 협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잘하면 될 것 같다. 네. 어차피 배에 조금 더 실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는 잘하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초입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면들이 우리 화장품 업계에는 영향을 미치는지 여쭤봤더니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세가 부과된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 같은 내년부터라고 한번 하면요. 그때부터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에서 특별한 변곡점이 더 생길 거는 없을까요? 일단 미국의 소비 경기가 일단 중요하고요. 네. 그게 어디로 튈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실질 가처분 소득이 떨어져서 구매까지 줄어드는 그 예. 소득 효과가 더 클지 아니면 더 싼 제품으로 해서 K-뷰티가 더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는 그런 대치 효과가 클지 이제 그런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15%에서 머문다라고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큰 변화는 없다. 가격적인 측면이나 네. 뭐 마진 측면이나 그런데 만약에 25%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변화가 작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특히 네. 아마존의 FBA 서비스를 활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매출 100억 이하의 중저가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데미지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경을 넘어갈 때의 가격인데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실리콘투에 공급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얼터뷰티 벤더에게 공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리테일 가격의 절반 이하로 가격으로 그 기준으로 관세가 매겨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뭐 $10면 $5 기준으로 해가지고서는 매겨진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관세 영향이 그 브랜드 업체한테 가해지는 것은 한 7% 정도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만약에 벤더하고 n분의 1 한다라고 하게 되면 3%. 그래서 아까 제가 3% 얘기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그런데 FBA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그 영세한 인디 브랜드 업체들은 리테일 가격으로 관세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벤더가 따로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가 좀 크죠. 지금도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거는 거의 마진을 못 남기는데 마케팅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데 25% 마진을 맞는다라고 하게 되면 버티기가 힘들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되게 역진적인 세금이에요. 예. 이 관세라는 게. 예. 메이저 브랜드 업체들은 별로 영향이 없고 그렇네요. 영세한 브랜드 업체들이 데미지가 크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업종의 사이즈의 크기에 따라서 관세 효과가 달랐군요. 자, 이번에 좀 더 들어가서요. 그 세부 제품들 브랜드별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잘 나가는 브랜드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주변에 여쭤봤더니 메디큐브 이게 그렇게 뭐 단연 인기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가 그렇게 특출나길래 잘 나가나요? 일단 제품이 좋겠죠. 예. 예, 제품이 좋을 겁니다. 솔직히 무슨 제품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까 패드 잠깐 말씀드렸는데, 패드 쪽이군요. 제로모공 패드라는 게 미국의 패드가 상당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네. 뭐 여러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메디힐의 네모 패드도 잘 팔리고 있고,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이 메디큐브의 제로모공 패드고요. 예. 예, 그리고 다른 제품들도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뭐 PDR의 앰플이라든지. 그리고 그 마스크팩도 예. 이제 상당히 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랩핑 마스크팩이라고 하죠. 랩핑 마스크라고 하죠. 네, 그래서 히트 상품을 상당히 많이 일으키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상품 기획이 상당히 좋고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그리고 그 상품을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예. 상당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최고의 그 틱톡 마케팅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 그렇군요. 근데 좀 특이한 게요. 예를 들어서 색조라든가 다른 화장 같은 경우는 뭐 유행하는 어떤 연예인들의 화장법을 추종하면서 또 새로운 색깔이 나왔다 하면 그것 때문에 또 추정하면서 유행을 탄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말씀 주셨던 제품군들은 거의 대부분 다 기초를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기초 화장품에서도 트렌드가 있습니까? 그게 한국 K-뷰티가 이제 변화시킨 내용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초라고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중고가가 기초가 많이 있었고 고가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1, 2년 동안 상품 기획을 해서 한번 제품을 출시하면 한 5년 정도 연속하고 그러다가 이제 리뉴얼하고 막 이런 거였었는데 한국 K-뷰티가 들어서게 되면서 출시를 거의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제 상품 기획을 해서 출시를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바로 뭐 6개월 사이에 또 리뉴얼을 하고 1년 안에 바로 리뉴얼해서 또 새로운 베리에이션을 내놓고 뭐 이런 굉장히 스피디한 전개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한국만이 가능한 여러 가지 제조 인프라라든지 상품 기획이라든지 측면에서 한국처럼 부자재 업체와 ODM 업체가 유기적으로 생산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데가 전 세계 없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의 퀄리티를 또 보이고 또 바로 상품 기획자가 뭔가 주문하게 되면 바로 그런 걸 시연해 줄 수가 있는 이제 이런 그 제조 인프라가 전 세계 한국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K-뷰티가 유행하게 된 그리고 압도하게 된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모공을 뭐 좁혀준다든지 피부를 뭐 미백시켜준다든가 이런 거는 유행이라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건데
그러면 뭐 하나를 꾸준히 발라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6개월마다 트렌드를 맞춰서 한다? 그런 건 오히려 색조의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생태계 경쟁력이 훨씬 높을 것 같은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R&D를 엄청나게 하죠. R&D.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흡수율을 높일 예, 것인가. 예. 어떻게 하면 모공이 평소에 닫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조금 더 연 상태에서 이제 흡수를 시킬 것인가. 그런 거 이제 그런 어떤 제형 연구에 있어서 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앞서 있죠. 이제 이제 그러다 이해가 보니까 됐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것들이 계속 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거보다 조금씩이라도 개선된 걸 빨리빨리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런데 말씀 주신 회사들을 그 제품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남성 입장에서는 사실 처음 듣는 것들이 많아요. 회사명도 그렇고. 그렇다면 뭐라 볼까요? 우리 전통의 강자라고 해야 됩니까?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LG 생건, 생활건강 이런 데는 고전하고 있는 겁니까? 그 고전하고 있죠.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비중국이거든요. 예. 중국이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비중국 지역, 뭐 일본, 미국을 위시로 해서 이제 유럽, 중동까지 확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지역에서 실적이 좋거든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모레 퍼시픽하고 LG 생활건강은 중국 비중이 대단히 컸죠.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카테고리 측면에서도 아모레하고 LG는 아무래도 설화수하고 후 같은 이제 고가 매출 비중이 컸죠. 근데 지금 K뷰티의 컨셉은 중저가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거기서도 맞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의 사업 구조를 상당히 쇄신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네. 아모레 퍼시픽은 그걸 작년까지 웬만큼 다 맞춰놔서 예. 지금은 아모레 퍼시픽은 중저가 라인들이 그래도 상당히 확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니스프리, 에스트라 뭐 이런 걸 좀 중심으로 해서 쭉 앞으로 나가고 있는 예.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LG 생활건강은 그 구조 조정이 조금 더뎠어요. 예. 올해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하고 면세점 이제 후를 좀 줄이고 있는데 그런데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라인업이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의 한 25% 정도 비중밖에 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전체 매출을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그게 좀 아쉬움이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상품군의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요즘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는 면들이 있었군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요.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의 아까 후 이런 브랜드는 저도 알 정도거든요. 중국에 가도 짝퉁 브랜드가 있을 정도고. 그런데 제가 화장품을 사용하는 입장이라면 이 피부에 닿는 건데 오랫동안 그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유지돼서 이제 누가 봐도 나 후발러 그러면 좋은 거 바르네. 이게 더 신뢰감 있고 계속 사서 쓸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이 지금 막 중저가로 뭐 치고 나가는 브랜드들은 사실 처음 보는 거였고 6개월 뒤에는 또 다른 서브 브랜드일지 아니면 어떤 브랜드 또 나오면 이 브랜드 충성도가 유지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K컬처라는 게 하나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고 있죠. 한국 제품은 믿어도 된다. 그런 바탕 안에. 네, 그러니까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K컬처에 편승해서 들어가는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게 틱톡 마케팅이나 여러 마케팅을 통해서 뭐 인플루언서들이 뭔가 사용 경험을 또 같이 공유를 하면서 신뢰도를 쌓고 근데 또 막상 또 발라보니까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리고 가격이 싸잖아요. 가격이 싸잖아요. 써보고서 좀 아니다 싶으면은 뭐 다른 거 바꾸면 되거든요. 어차피 뭐 $15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써보니까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는 뭐 자기도 틱톡에 올려가지고서 이거 너무 좋더라 하면서 그러면서 바이럴이 돼가지고서 엄청나게 매출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싸니까 일단 써보고 아니면 나 버리지 뭐 이럴 수가 있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K컬처 아래 큰 신뢰도를 구축해 가고 있는 거군요. 이렇게 트렌드에 맞춰서 브랜드와 제품을 빨리 출시해서 대응력 있게 갖추는 거 너무 기민하고 그게 경쟁력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 보면요. 또 우리나라 기업들 간에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쉽게 런칭되고 쉽게 전달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워낙 많은 브랜드들, 그것도 다 좋다고는 하지만 많은 브랜드가 있으면 어떤 브랜드가 중장기적으로 성공을 이어나갈지 또 고객들은 그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지 이걸 어떻게 가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브랜드 업체에 대한 투자는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분명히 만드는 것은 코스메스 콜마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고 예. 그리고 그 ODM 업체에 용기를 제공하는 업체는 펌텍코리아가 또 압도적인 우위에 있어요. 네. 그다음에 그거를 글로벌리 유통하는 거는 또 실리콘투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어요. 국내에서는 올리브영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고 그래서 그런 제조와 유통 무역의 탑티어들은 상당히 실적 가시성이 높죠. 그런데 브랜드 업체들은 K-뷰티가 좋은 거지 네. APR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APR이 지금 이제 주가가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화장품 업종 1위로 올라섰지만 이게 계속될지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업체 투자는 되게 힘듭니다. 여기서 뭐 20조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쩌다 어떻게 잘못되면 또 꺾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죠.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에서 각각 역할을 하고 있는 파트들 중에 유행과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고 큰 파이프라인과 구조를 담당하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것은 네. 튼튼한 편이군요. 네. 그런데 그런 구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화장품 유통업계가 있는데 그런데 이 두 회사의 요즘 주가 평가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통 잘해주고 있다고 들리는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주춤한 것 같고 반면에 경쟁사라고 해야 됩니까? 예스아시아 여기는 또 주가가 좀 올랐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상반된 흐름은 또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두 회사는 제가 예스아시아 홀딩스는 홍콩에 상장돼 있는데 예. 그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이제 말씀드리기는 되게 힘든데 그런데 두 회사는 서로 어떻게 보게 되면 경쟁 관계죠.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스아시아 홀딩스가 제가 알기로는 해외 직구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홍콩에 있는 예스아시아 홀딩스의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B2C로 이제 글로벌로 공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실리콘투가 만약에 폴란드나 프랑스 현지에다가 물류센터를 세워두고서는 B2B로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예전에는 프랑스나 영국의 부츠에서 K-뷰티를 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스아시아 홀딩스에서 한국 화장품을 온라인 해외 직구로 구매를 많이 했는데 예. 그런데 이제 매장에 많이 보이네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자들이 조금 더 편하고 손쉽게 짚을 수 있는 매장을 가겠죠. 예. 그래서 이 두 회사는 서로 약간 상충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실리콘투가 확 클 때 예스아시아 홀딩스는 그러면은 좀 MS를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를 했을 것 같고 예. 그런데 또 예스아시아 홀딩스가 최근에 뭐 캐파 증설 이런 것들 많이 하게 되면서 상반기 실적이 또 되게 좋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쪽에 또 반격이 또 만만치가 않네? 뭐 이러면서도 약간 또 이쪽이 좀 주춤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흐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비슷해졌어요. 예. 두 회사가. 예. 예. 그리고 매출 규모가 실리콘투가 좀 더 큽니다만은 예. 한 7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예스아시아 홀딩스가. 네.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는 글로벌 경쟁 관계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비슷해졌다는 말은 실리콘투가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가 하락했다는 거죠. 예. 그죠? 그다음에 예스아시아 홀딩스가 주가가 올랐다는 말은 지나치게 저평가했다가 또 좀 상승했다는 얘기고. 예. 그러니까는 두 회사가 서로 경쟁 관계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리콘투가 실적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 성장을 했으니까. 예. 그 예스아시아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회사는 조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하락했고 한 회사는 주가 너무 저평가했다가 올라갔고 그게 어떤 회사의 주도권이 서로 달라졌다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화장품의 구매 패턴에 영향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여성분이라면 처음에 뭘 발라봐야 될지 모르니 뭐 올리브영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직접 체험해보고 슬쩍 손등에도 막 문질러보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보고 화장품을 일단 고릅니다. 그런 단계, 그러니까 초입 엔트리 레벨에서는 실리콘투의 마케팅 접근 방법이 좀 더 소비자 접점에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제품에 대해서 신뢰
제가 구축했어요. 그런데 예스아시아 홀딩스의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온라인이니까 또 온라인은 대량으로 사면 또 싸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재구매할 땐 다 글로 흘러가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네. 해외 직구거든요. 예. 해외 직구면은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싸진 않을 않겠군요. 거예요. 예, 예. 그렇네요. 아. 네. 그러니까 현지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츠 온라인 통해서 많이 예. 이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의 한국 화장품의 접근성이 확실히 그 실리콘투 때문에 높아진 거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실리콘투라든가 예스아시아 어떻게 보면 유통망인데 많은 어떻게 보면 약간 덩치가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 K뷰티 회사들이 직접 유통망에 뛰어들거나 유통사를 하나씩 차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한국 시장에서 보면 원 브랜드 숍이 이제 그런 체제였죠. 아, 예전에요. 네, 예. 브랜드 업체가 직접 유통을 했죠. 근데 요거는 이제 분리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 업의 본질하고 유통업의 본질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도 그때 원 브랜드 숍 업체 사장님들 만나 뵙게 되면 자기가 브랜드 컨셉 잡고 네. 그다음에 트렌드를 파악하고 아이덴티티를 잡고 그리고 어떻게 마케팅하고 요거는 알겠는데 네. 대체 내가 어디에 점포를 차려야 될지 임대차 계약도 맺어야 되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은 도대체 모르겠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되게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 그래서 브랜드 업체가 굳이 유통을 직접 한다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예. 더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미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막 이런 데도 수요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브랜드 업체가 직접 간다고 하게 되면 거기는 치안도 되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예. 시큐리티 그 계약을 따로 맺어야 되고 물류센터도 A급으로 완전히 그 계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거기에는 수많은 유통업체들 더 분화돼 있거든요. 그런 네. 데들은 그럼 각각 또 따로 만나서 영업해야 되고 예. 그거를 굳이 브랜드 업체가 뭐하러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는 신상품 좋은 거 만들고 마케팅하고 그런 게 낫겠죠? 그렇네요. 현지 소매업체 직접 컨택해서 계약하는 게 그것도 엄청난 그럼요. 일인 것 같고 그리고 별도의 유통 채널 망을 구축한다. 나만 쓸 유통망을 구축한다.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하네요. 네. 그런데 실리콘투라든가 예스아시아가 혹시 그 유통 마진을 많이 남기진 않습니까? 많이 남기죠. 어. 그런 것 때문에 브랜드 업체들이 딴 데를 한번 알아볼까? 아, 뭐 이런 거 딴 있죠. 데를. 그러니까 유통은 어차피 시장점유율 싸움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실리콘투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여러 무역 벤더들이 또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역할은 아무래도 실리콘투보다는 조금 이제 역량은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데하고도 실제로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사는 대표적인 장소 그러면 올리브영이 딱 떠오릅니다. 근데 예전에 저 대학 시절에는 그런 형태가 없었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브랜드의 그 독립적인 원브랜드 숍, 예,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 올리브영으로 싹 바뀌고 나서 오히려 사람들이 올리브영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올리브영과 같은 이런 업태를 위협할 만한 새로운 잠재적 경쟁사 있습니까? 작년까지 없었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다이소가 다이소요? 다이소가 굉장히 세게 치고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올리브영이 거의 그 독점 체제였거든요. 예. 그래서 별거 좋은 게 아니죠. 브랜드 업체 입장에서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뭔가 의미 있는 세컨티어가 좀 나와서 가격 경쟁도 좀 해주고 그렇죠. 그래야지 예. 이제 좋거든요. 이제 그런데 브랜드 업체들 입장에서는 마케팅비는 자기한테 다 떠넘기고 뭐 그런 사례도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올리브영이 결코 싸지가 않아요. 네. 올리브영에서 본 다음에 쿠팡에서 사는 사례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소비자한테 전가하고 마케팅비는 브랜드 업체들한테 전가하고 그러면서 판가 원가 스프레드는 혼자 다 가져가고 뭐 이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올리브영 입점하는 게 너무 힘들다. 예전보다 10배 이상 힘들다. 예. 그래서 아예 올리브영을 포기하고 그냥 바로 해외로 나가는 일본 큐텐이나 미국의 아마존으로 나가는 뭐 이런 사례도 적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그쪽은 더 힘들잖아요. 예. 뭔가 한국에서 인지도를 쌓고
좀 매출을 올려놓은 다음에 나가는 게 더 안전한 건데 근데 여기가 너무 높으니까 그렇게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의미 있는 세컨티어가 좀 나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 사라졌거든요. 예. 뭐 롭스, 랄라블라 뭐 이런 업체들이. 그래서 되게 아쉬웠는데 다이소가 뜻밖의 뭔가 그런 다크호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다이소 리뉴얼한 점포들 가보시게 되면 화장품 매대가 아니에요. 이제 거의 쇼핑숍처럼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정도 사이즈면은 한 300개 SKU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예. 그럼 다이소가 왜 그렇게 됐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는 그 공산품 같은 경우에 직영점의 개수가 1,500개 상한이 암묵적으로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1,500개 이상은 직영점 열기가 힘들다. 예. 직영점 좀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리따움 같은 경우도 1,500개에서 피크아웃을 했고 올리브영도 지금 1,500개 다다르게 되면서 점포당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었죠. 그리고 다이소도 마찬가지죠. 1,500개 다다랐거든요. 그러면은 더 이상 점포수 증가로는 성장을 도모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카테고리 믹스를 통해서 네. 성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게 화장품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화장품을 상당히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유통 채널의 다각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화장품 생태계 전반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까? 그럼요. 무조건 긍정적이죠. 유통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야지 물론 이제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해야죠. 네네네.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쟁 치열하면 그거는 이제 치킨 싸움이 되는 거니까 예. 치킨 게임이 되는 거니까 그건 안 좋은 거고 지금처럼 글로벌 수요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을 때 유통업체들이 나가는데 혼자만 있다. 예. 그러면은 파이프라인이 너무 작은 거잖아요. 그럼 예, 그렇죠. 병목 형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실리콘투가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예스아시아 홀딩스가 커지는 것도 되게 좋은 거고 뭐 2020이나 아시아 BNC나 뭐 여러 업체들이 지금 있는데 이들이 되게 커지는 게 좋은 겁니다. 예. 어차피 실리콘투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네, 아니거든요. 네. 국내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예전에는 2014년, 15년에는 명동에 화장품 샵이 한 200개 정도가 있었다고 예. 하는데 지금은 사실 올리브영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은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 올리브영에만 몰리는 거죠. 물론 올리브영은 좋죠. 하지만 화장품 생태계 측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긍정적인 현상은 아니죠. 그렇네요. 올리브영 매대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좋아도 알려지지가 않거나 안 팔리니 한두 개라도 다른 경쟁 유통 구조가 있어야 네. 거기라도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해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최강점이라고 불리우는 것 중에 저는 진짜 화장품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다 만들어주세요 얘기하면 뚝딱 만들어주는 이 구조 ODM이라고 부르던데 여기는 요즘 그럼 엄청 잘 나가겠네요. 좋죠. 네. ODM 산업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구조적인 변화인데 이때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물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히트 친다라고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MOQ가 최소 주문량이 한 15,000개, 2만 개 정도 되는데 예전에는 한 30만 개, 40만 개 이 정도였어요. 히트를 친다고 하게 되면. 근데 지금은 이제 글로벌로 나가다 보니까 사이즈가 너무 커진 거예요. 100만 개, 200만 개를 막 한 달에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뭐 시장이 혼자 다 감당하기가 힘든 그리고 브랜드 업체 입장에서도 코스메스 콜마가 되게 큰 회사지만 그 회사한테 다 맡기기엔 좀 부담스러운 게 있는 거죠. 예. 납기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네, 그래서 생산을 이원화를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물량이 너무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요가 커지게 되면서 ODM 시장이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우리나라 설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화장품 업의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참여할 수 있거든요. 예. 아주 크게는 힘들어요. R&D나 캐파가 너무 차이가 크니까 그런 거 말고 이제 중소형 ODM사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원료, 용기 하던 이런 회사들이 예. ODM 산업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들은 이미 뭐 생태계를 다 알고 있으니까 예. 들어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밸류체인의 경계가 되게 엄격했거든요. 네. 용기는 용기만 하고 원료는 원료만 하고 ODM은 ODM만 하고 왜냐하면 고객사하고 경쟁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글로벌 모멘텀이 되다 보니까 예. 예를 들어서 아누아 같은 브랜드 입장에서 토니모리가
아마존에서 나하고 경쟁을 하게 될까? 시장이 너무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쟁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정확한 시기에 자기가 원하는 물량을 좋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아. 너의 과거는 묻지 않는다. 제품만 잘 만들어다오. 예. 정확하게 만들어다오. 예. 그래서 토니모리의 그런 그 계열사 가운데 메가코스라는 ODM 업체가 있는데 엄청나게 성장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ODM의 이 브랜드의 원가율이 ODM 그 맡기니까는 한 30%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싸지 않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원료 업체가 ODM을 하게 되면 원료는 자기가 공급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큼 원가를 또 낮출 수가 있어요. 부자재 업체가 하게 되면 부자재는 내 거 쓰면 되는 거니까 예. 또 원가를 낮출 수 있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좋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 밸류체인의 다른 이종 산업의 업체들이 ODM 시장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ODM 시장이 지금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죠.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저는 두 개 회사가 양강으로 계속 유지되나 했더니 그 안에서도 엄청난 변화와 신규 진입자들이 들어왔네요. 자, 그런데 기존의 플레이어들도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고객들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저희가 제때 만들어 드릴게요 하면서 공장도 늘린다든가 설비 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당장이야 호황이니까 좋지만 아시잖아요. 공장 크게 지어놨다가 갑자기 손님 안 오고 팔이 날리면 하루 손실이 고정비 지출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큰일 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캐파 증설은 정말 그 굉장히 치밀한 고민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다들 공통된 의견은 아직 그 K뷰티의 그 글로벌 모멘텀은 멀었다라는 네. 게 지배적이고 사실 그래서 캐파가 증설이 안 된 곳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예. 특히 이제 부자재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산업의 전방 산업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업황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중소기업이고 네. 굉장히 규모가 작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소기업은 성장보다는 안정을 택하는 경우도 또 많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캐파 증설이 안 돼서 상당히 쇼티지가 많이 발생하는 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이 전방 산업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게 다 전달이 돼가지고서 네. 온기가 전달이 돼서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디오 업체가요. 국내 말고 해외 직접 공장을 안 짓습니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짓죠. 그래요? 예. 거기선 잘 만드나요?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현지 노동자 써야 되고, 네. 그리고 R&D 연구진도 현지 연구진을 채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용기도 현지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여의치가 않죠. 아무래도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화장품 연구진들이 다 그쪽으로 취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 콜마 또 미국 그 코스맥스 법인이 있어요. 거기 법인의 연구진은 그렇게 우수한 친구들은 아니겠죠. 미국 내에서. 네. 하버드, 스탠퍼드 졸업한 다음에 거기 오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죠? 에스티로드나 뭐 이런 데 가지. 그러니까는 그 역량 차이도 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빨라요. 네. 성격이 급하고. 예. 그리고 숙련도가 다르죠. 예. 이 마지막 포장 라인은 이제 여사님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숙련도가 차원이 달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속도도 느리고, 그리고 설비도 좀 약하고, 설비도 좀 부실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퀄리티 차이가 좀 있죠. 그걸 극복하는 게 지금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ODM 업체는 진짜 5만 가지 제품들 주문 오는 대로 뚝딱뚝딱 잘 만들어 주다 보니까 실적이 불쩍불쩍 늘었을 것 같은데, 그럼 본인들이 아까 업종 간의 경계도 흐물어지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자체 브랜드로 나갈 수 있을 법한 수준까지 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코스맥스, 콜마 같이 이렇게 탑티어 기업들은 예. 굳이 그런 필요를 못 느끼고요. 왜냐하면 지금 설비 증설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예. R&D 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규모가 작은 업체들, 매출 규모 500억 정도 내외되는 이런 ODM 업체들은 브랜드를 최근에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안 됐었는데 네. 국내 시장이 다양화됐어요. 유통 시장이. 예. 그래서 다이소 같은 데서도 네. 문어를 엄청나게 개방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ODM 업체들한테도
너희 한번 우리 전용 브랜드 하나 만들어서 들어와 볼래?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예. 왜냐하면 일반 브랜드가 다이소에 입점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싸요. 마진을 남기기 힘들어요. 근데 ODM 업체가 브랜드로 입점을 하게 되면 원가 경쟁력을 상당히 제고할 수 있죠. 차기 만들어서 자기가 공급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제닉의 셀더마 같은 브랜드가 더 사라진 브랜드였는데 지금 다이소에서 굉장히 크고 있죠. 거의 이제 연매출 거의 100억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뭐 삼성 메디코스라든지 뭐 이런 ODM 업체들도 다이소 전용 브랜드를 만들어서 입점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거기선 마진을 잘 못 남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수출을 통해서 마진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KBT 글로벌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이들 브랜드들이 자신 있게 이 저가 채널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마진이 적더라도. 마진이 네. 적더라도. 그래서 최근에 이마트가 4,950원짜리 이제 전용 제품을 또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것도 굉장히 업태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유통시장이 확대되는 거니까. 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도 그 4,950원 가지고는 힘들어요. 마진 예, 남기기가. 예. 하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를 해놓고 추가적인 마진은 수출을 통해서 취한다. 예. 이런 전략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 말씀 다 듣고 보니까요, 우리 K-뷰티 시장, 화장품 시장이 정말 중저가에선 절대 강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중국 시장이 점점 빠져나가는 그 빈틈마저도 초저가 시장도 우리가 이제 슬슬 눈독을 들이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데서 성과 내고 돈도 솔창게 벌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게 프리미엄 브랜드도 딱 구색을 갖춰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에스티로더라든가 뭐 로레알 이런 게 제일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통의 프리미엄 강자들, 이것도 우리 기업이 말이죠, 누군가가 인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법한 시도 전혀 없나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그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그런 럭셔리 브랜드 그 글로벌 빌딩을 위해서 예. 되게 애를 많이 썼죠. 하지만 잘 안 됐죠. 중국에서만 좀 성공을 하고, 예. 뉴욕이나 이런 데 계속 시도를 했지만 잘 안 됐죠. 네. 그래서 K뷰티의 글로벌 모멘텀이 지속되기 위한 과제가 몇 가지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럭셔리 브랜드를 가져야 된다. 네. 그게 하나의 큰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화수가 이번에 그 메이시스 백화점에 입점을 했는데, 이제 그게 만약에 좀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지금은 K컬처가 뒷받침이 되고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좀 그런 게 약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기회가 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브랜드 빌드업이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메디큐브가 지금 올해 매출 한 8천억까지 될 것 같거든요. 예. 단일 브랜드인데 굉장한 규모죠. 네. 그런데 미국에서 메디큐브를 그렇게 잘 아느냐 소비자들이,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은 K뷰티를 사는 기본적인 경로가 틱톡에서 봤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메디큐브에서 신제품이 나왔대 이게 아니라 네. 틱톡에서 봤어? 이거 되게 재밌는데 이거 메디큐브 예전에 봤던 거기에서 나온 거래. 좋군. 이거 마침 K뷰티야. 이래서 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 매출 규모에 비해서 브랜드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네. 그러면 마케팅도 퍼포먼스 마케팅만 할 게 아니라 이제 브랜드 마케팅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실적하고 상관이 없더라도.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달바 글로벌 같은 데들이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브랜드가 좀 빌드업이 돼야 되겠다. 브랜드 인지도를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런 회사가 또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로레알처럼. 네. 왜냐하면 한 개의 브랜드가 주구장창 30-40% 성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브랜드가 조금 힘들어질 때 다른 브랜드로 전체적인 실적을 끌고 가면서 좀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뭐 이런 식의 플레이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구다이 글로벌 같은 회사들이 지금 도모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야,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뭐 어떻게 보면 저만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K뷰티 산업이 뒤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구나 오늘 확실히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성과와 실적들을 발휘하는데 주가는 국제적으로 좀 조망을 못 받는 거지 좀 생각보다는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럼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 기회가 오는 거죠. 오히려. 네. 이해했습니다. 주가는 항상 흔들립니다. 네. 업황이 개선되더라도 주가는 항상 흔들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산업의 중추 신경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K뷰티 산업, 오늘 제대로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종대 메리츠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